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오늘은 책대책 위아의 인생과 허상관 매열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희 이게 중국의 빨간색으로 네.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이 추워라. 그 허상관 매열기를 워낙 많은 분들이 재밌게 읽으셨고요. 먼저 그러니까 93년에 인생이 발표되고 3년 뒤에 허상관 매열기가 발표됩니다. 근데 이제 인생 판매를 위해서 작가 위아가 한국에 좀 오셨다가 15일 정도 인터뷰를 많이 하시고 이제 고국에 돌아가기 직전 푸른숲 출판사 사장님이 인사하면서 그러셨대요. 어떻게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책이 잘 팔리지를 않는다고. 민망하여라. 그러다가 허상관 매열기가 이제 잘 팔리게 되고 인생도 같이 잘 팔리게 되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여튼 푸른숲 출판사 사장님 예. 성견 지명 있으십니다. 좋은 책 되게 많이 내셨어요. 네. 잘 팔립니다. 인생과 허상관 매열기 두 권 작품 다 그 문화혁명을 배경으로 하고요. 또 두 작품 다 주인공들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삶을 버텨나가는지 보여주는 역사 휴먼 블랙 코미디 현대 소설입니다. 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허삼관 매열기의 줄거리입니다. 허삼관은 고아 청년이죠. 그렇지만 피를 팔아 결혼을 하고 피를 팔아 자식을 키웁니다. 첫아들 일락이에요. 그럼 둘째, 셋째 이름 알겠죠? 첫아들 일락이가 네.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피를 팔아서 그를 키웁니다. 그리고 한 번씩 맞바람을 피웠지만 그의 아내 허옥란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들을 야단치고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허상관이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을 사줍니다. 네, 평소에 그 피를 파면 국수로 때웠는데 이번에 좋은 걸 먹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피를 팔 때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피를 뽑으면 꼭 이걸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게 좀 항상 먹고 싶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게 뭐죠? 돼지 간볶음. 돼지 간볶음이랑 황주 두냥. 네. 그래가지고 원하는 것을 사주고 먹게 하는 장면에서 그간 허상관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네.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허옥란, 저 그때 허옥란을 표현하는 게 까베기 같은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몸매가 좋았으며. 그래서 상처를 주는 허상관을 보면서 허옥란이 하는 말이 중년의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제 알겠다고요. 예전에야 남편이랑 아들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무조건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남편하고 아들들을 많이 먹게 하는 게 최선이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나를 좀 챙겨야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기억합시다. 네. 타의 비판보다는 가족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재밌고 해학적 소설입니다. 네, 해학적인 소설입니다. 그 인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뿌구이입니다. 원래 노인인데요. 원래는 부유한 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삽니다. 자기가 한눈에 반한 여인과 결혼하고도 노름과 기생에 빠져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밭과 땅을 그 노름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농으로 전락하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의원을 부르려고 성원으로 갔다가 얼떨결에 국민당 군대에 끌려갑니다. 네, 가족들은 이때 갑자기 그냥 사라지고 군대 간지도 몰라요. 그냥 네. 연락이 끊긴 거죠. 2년 동안 전쟁터를 누비다가 해방을 맞아 구사일생으로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딸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제라도 소중한 가족을 보며 제대로 살아보려는 푸구이 앞에 그 시대가 기가 막히게 다가옵니다. 공산당의 투지개혁, 그리고 58년 시작된 마오의 대약진 운동으로 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게 되고 아내도 구루병에 걸립니다. 이 와중에 아들은 수혈을 하다가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죽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내도 죽고 장애가 있지만 겨우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한 딸도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을 땅에 묻고 홀로 살아남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가족들을 다 이 노인의 손으로 묻어줍니다. 네. 나중에 그 손자도 묻잖아요. 네. 슬퍼요. 네. 처음에 위안은 이 소설을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다 썼대요. 쓰고 났더니 이제 뿌구이의 인생은 고난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뿌구이의 시선, 즉 1인칭으로 이제 바꿨더니 고통스러운 삶 속에도 즐거움이 보입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하나 그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들의 가정은 한때는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네, 겉에서 본 거랑 또 자기 네. 본인의 그 행복은 다르니까. 근데 반면에 남부럽지 않은 재력가나 뭐 권력가, 연예인들 보면은 나중에 막 마약을 하거나 비리 저질러서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불안과 고민, 초조함에 쌓여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느끼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민요 수집가로 나오는 작가의 입장인데요. 작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네. 제가 원래 이제 항상 위화 소설 좋아하고 많이 읽었는데 항상 왜 치과 의사를 그만두고 작가가 되었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등학교 3학년만 졸업하면 중국에서는. 예, 네. 중국에서는 직업을 정부에서 정해줬대요. 너는 갓바치, 너는 이발사, 너는 간호사.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그 직업군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위하는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발치사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 치대 안 나고 고등학교 네. 3학년만 나고 그냥 치과 의사를 배워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웠나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된 장소에 가면 길에 사람들이 쫙 서 있고 선임, 노인 발치사가 계시죠.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처음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마취를 하고 그 환자한테 혀가 움직이냐 해서 안 움직인다, 얼얼하다 그러면 그때 이를 뽑고 그다음에 솜을 물리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원데이 클래스로 네, 한 번 배우고 치과 의사가 됐군요. 본인도 이제 위아도 자기도 주사를 놓고 혀가 움직이는지 물어보고 발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은 의사나 갓바치나 이발사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8시간 동안 이빨을 뽑느니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좀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를 뽑고 밤에는 집에 가서 소설을 써서요. 잡지사에 투고를 합니다. 그래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 드디어 직업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위아가 처음 맡은 일이 이 인생의 서술자로 나오는 미녀 수집가 같은 그런 직업이었대요. 이때 왜 미녀 수집가가 필요했냐면 중국이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그 수많은 민간 예술인들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맥이 끊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중국 차원에서는 그 전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미녀 수집가라는 직업을 주고 위아는 그 일로 시골에 파견돼서 이 경험을 한 거죠. 네. 그게 모티브가 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또 푸구이가 노름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소장농이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몽땅 몽땅 다 따버린 사람이 있죠. 룽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공산당이 이제 토지 개혁을 했을 때 지주들이 다 죽었는데 역시 룽얼이라는 사람도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푸구이를 보면서 룽얼이 외칩니다. 끌려가면서. 네, 푸구이 너 대신에 내가 죽는구나. 푸구이가 너무 당황해서 도망가는 게 낫겠다. 제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볼 필요가 있나 하면서 사람들 팀에서 빠져나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옹지마인데요. 네. 이게 좀 위아의 할아버지가 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정한 직업 없이 빈둥빈둥 해마다 땅을 얼마씩 팔아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나 뭐 유흥비를 이렇게 탕진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손바닥만한 땅밖에 안 남았을 때 갑자기 공산 그 땅에 이렇게 와가지고 총살을 면했습니다. 위아의 아버지도 총살을 면하고 그 할아버지 건달 생활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돈을 잃고 생명을 얻었군요. 네. 네. 또 여기서 또 제가 인생에서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면이 너무 슬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이제 푸구이가 죽은 아들을 이제 차가운 땅에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구루병이 생겨갖고 이런 소식을 알면 더 충격을 받을까봐 얘기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언 땅에다 아들을 묻어요. 근데 이때 이게 슬픈 장면을 그 위하는 농민의 언어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굉장히 고민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난 구불구불 성안으로 난 작은 길을 바라보았지. 내 아들이 벗은 발로 뛰어가는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네. 달빛만 처연하게 길을 비추는데 마치 그 길 가득 하얀 소금을 뿌려 놓은 것 같았어. 네, 그러니까 이 길이 중요한 게 아들이 평소에 이제 아내가 신발을 만들어줬거든요. 아픈 아내가. 근데 아들이 막 신발 신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학교 가니까 신발이 빨리 닳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잔소리를 했죠. 잔소리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맨발로 학교 갔다가 학교 앞에서 신발 신고 학교 끝나면 또 신발 벗고 맨발로 그 길을 그렇게 뛰어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네. 그 아들 묻고 그 길을 봤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하는 장면입니다. 왜 갑자기 이제 소금을 흩뿌려 놓은 듯이 메밀꽃 풀매를 그 위해서 장면. 보면은 산어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달빛과 메밀꽃 이 아름다움을 묘사한 풍경이 있는데요. 그때 소금이고 요게 소금과 오늘 이제 길에 아들이 다니던 길에 흩뿌려 놓은 소금은 상처를 헤집어 놓는 느낌입니다. 좀 다르죠. 네. 그 인생과 허상감 매월기의 두 소설의 인물의 성향을 저희가 크게 두 개로 나눠봤어요. 공통점을. 하나는 이 인물들은 그냥 입에 풀칠하러 가진 고생을 다 겪을 뿐 역사의식이 없어요. 푸구이는 중국 현대사를 다 겪어요. 민족 해방 운동으로 있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 끌려가죠. 또 인민공사가 진행되면서 각 가정의 솥을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솥을 다 녹여갖고 식당을 만들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배급을 받죠. 그런데 막상 저기 식량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솥이 다 없으니까 다 같이 굶는 거예요. 또 문화 대혁명 때 주변에 좋은 지인들도 많이 죽어요. 그래도 아무 의식이 안 생겨요. 허상과 매월기에서도 큰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따지기보다는 일단 자기 식구니까 피를 팔아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고 하거든요. 역사나 어떤 사회 구조타 모순을 탓하기보다는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작가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거기에 꿋꿋하게 맞서거나 아니면 제도에 저항하거나 하는 인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일단 중국에서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은 중국에서 발을 못 붙이고 망명 작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SNS 터뜨렸다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위안은 중국의 정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아예 비판의식이 없다면 이런 소설을 쓰지도 않았겠죠. 검열을 피하는 수준에서 글을 내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나 인권의식보다는 손발이 꽉 묶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농초의 시선이라고 할까요? 꿋꿋이 온몸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 인물들이 그리기에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 정도의 시선의 작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인물들이 다 따뜻해요.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수혈하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병원을 쫓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옛 친구의 아내에게 수혈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화를 내기보다는 자기의 슬픔을 전하면서 막 같이 울어달라고 해요. 정말 저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인데 그 푸구이는 시시비비보다는 인정이 앞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가 공산당으로부터 공개 처형 당해서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연루될까봐 친구를 숨기잖아요. 숨죠. 잘 모른 척하고. 베드로 3번 부정했잖아요. 근데 이 푸구이는 계속 끊임없이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요. 그가 살면서 어떤 완장을 찼던지 자기한테 어떤 해를 끼쳤는지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중요해서 그 사람 이름을 계속 부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정리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작가의 말로 정리를 할게요. 작가는 이 소설에서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과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에 대해 썼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작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지 그 이외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많이 삶의 의미를 묻고 왜 더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살아가는 것 자체의 의미를 주는 게 네. 요즘같이 바이러스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우리에게 살아간다는 거, 살아간다는 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작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좀 더 살아봐야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